결혼을 포기한 채 55해를 살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남의 밥을 짓고 남의 약을 챙기고 남의 삶을 먼저 살다 보니 어느새 자신의 삶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인생 여행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챕터 1 55살의 봄.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낡은 빌라 2층. 55살의 윤선이는 오전 7시가 되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오늘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선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사방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옆방에서 어머니가 기침하는 소리도 없었고 아버지가 새벽에 화장실 가며 복도 불을 켜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소리들이 사라진 지 벌써 6달이 지났는데도 선이는 아직도 가끔 그 소리를 기다리다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선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혼자 먹다 남긴 반찬통 2개와 혼자 먹기엔 너무 큰 냄비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냄비 안에는 된장찌개가 반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선이는 그것을 데울 생각도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으로 젊은 부부가 지나갔습니다. 남자가 아이를 안고 여자가 유모차를 밀며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까르르 웃는 소리가 2층 창문까지 올라왔습니다. 선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선이가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가르쳐온 생존 방법이었습니다. 선이가 결혼을 포기한 것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30살의 어느 여름날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선이의 삶은 완전히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선이는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집 근처에 작은 세탁소를 차렸습니다. 아버지 병원비와 어머니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려면 출퇴근 시간이 없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세탁소 셔터를 내리는 시간은 언제나 밤 9시를 넘겼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어머니 약을 챙기고 아버지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나면 자정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런 나날이 25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선이에게 결혼은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먼 나라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니라 선이 스스로 그 이야기를 마음속 깊은 서랍 속에 밀어 넣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서랍에 자물쇠를 채운 것도 선이 자신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32살 무렵 세탁소 단골 손님이던 남자가 넌지시 마음을 비친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세탁물을 찾아가면서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선희 씨, 저 다음 주에 제주도 출장인데 혹시 같이 가면 어떨까요? 이틀이면 되는 출장인데 하루 더 있다가 와도 되고. 선희는 수선을 마친 바지를 옷걸이에 걸며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못 가요. 어머니 모셔야 해서요. 아, 그래요. 그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고맙습니다. 남자는 그 뒤로도 2번 더 연락을 해왔지만 선희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결국 남자는 이듬해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선희는 그 소문을 들으며 아프지도 서럽지도 않았습니다. 아프기엔 너무 바빴고 서러워하기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세탁소 단골이자 20년 지기 친구인 오기순이 어느 날 선희 앞에 턱하니 앉으며 말했습니다. 선희야,
너 이러다 진짜 평생 혼자 사는 거 아니야? 네 오빠는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사는데 너만 이러면 어떡해? 선희는 실에 바늘을 꿰며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지금 이게 내 삶이야.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 남는 게 뭔데? 선희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는 게 무엇이 있을지 사실 선희도 몰랐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떠났습니다. 선희가 48살이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선희가 54살이 되던 봄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어머니가 선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선희야, 엄마가 미안하다. 선희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엄마? 미안한 거 없어요. 아니야. 너 아무것도 못 해줬잖아. 결혼도 못 시키고.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이 기댔어. 너 혼자 다 했는데. 선희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나 하나도 후회 안 해. 진짜야.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진심이었는지 선희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감는 순간 선희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희생했는지를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순간 다시는 모른 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49제가 끝나던 날이었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텅 빈 집에서 선희는 어머니가 평생 쓰던 밥그릇을 두 손으로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국화꽃 무늬가 있는 하얀 사기그릇. 가장자리가 조금 이가 나 있었지만 어머니는 절대 버리지 않던 그릇이었습니다. 선희는 그 밥그릇을 안고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펑펑 소리를 내어 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슬픔인지 25년을 버텨온 몸이 내뱉는 안도인지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공허함인지 선희 스스로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셋 다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49제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오랜만에 세탁소 셔터를 일찍 내리고 혼자 동네를 걸었습니다. 목적지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평생 목적지를 향해서만 걸어왔는데 오늘은 그냥 발 닿는 대로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길이 멈춘 곳은 구청 복지관 앞이었습니다. 선희는 유리문 안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봄학기 문화센터 수강생 모집, 수채화 기초반, 생활영어 회화반, 요가 기초반, 노래교실. 선희는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여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수강 신청하려고요. 아, 네. 이쪽에 앉으시면 신청서 드릴게요. 선희는 신청서를 받아 빈 칸을 채워나갔습니다. 이름, 나이, 연락처. 그런데 취미란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취미. 선희는 그 단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가 취미가 있었던가. 아침에 일어나 세탁소 열고, 옷 받고, 다리미질하고, 셔터 내리고, 밥하고, 약 챙기고, 잠드는 것. 그게 일상이었지. 취미는 뭐가 있었는지. 선희는 어릴 때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미술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선희의 그림을 교실 게시판에 붙여주던 날 선희는 학교에서 집까지 뛰어왔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선희의 입가에 아주 작은 웃음이 걸렸습니다. 선희는 신청란에 수채화 기초반을 썼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생활영어 회화반도 추가했습니다.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다는 이유만으로 골랐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못 해본 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55살에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첫 수업날 아침이었습니다. 선희는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거울을 오래 보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화장대 서랍에서 립스틱 하나를 꺼냈습니다. 몇 년이 됐는지도 모르는 연분홍빛 립스틱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어 입술에 댔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또 들었다가 또 내려놨습니다. 결국 립스틱을 서랍에 넣고 선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복지관 계단을 오르는 선희의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어디가 가볍다는 것인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가슴 어딘가에 오랫동안 꽉 막혀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열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채화 기초반 교실은 2층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선희가 문을 살며시 밀었을 때 교실 안에는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있는 중년 남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백의 머리카락, 반듯하게 펴진 어깨, 무릎 위에 스케치북을 올려두고 연필을 손 안에서 조용히 굴리고 있는 그 남자는 수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혼자 무언가를 천천히 적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이유도 모르면서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었는데 그 뒷모습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굳이 말하자면 자신과 비슷한 무게 같은 것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리는 그 남자와 같은 테이블 뿐이었습니다. 선희가 의자를 빼고 앉으려는데 남자가 물감 세트를 꺼내다 뚜껑이 꽉 닫힌 파란 물감 튜브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두 손으로 비틀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멋쩍게 웃으며 선희 쪽으로 튜브를 내밀었습니다. 혹시 이거 좀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손에 힘이 없어서. 선희는 잠시 남자를 바라봤다가 튜브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목을 한번 돌리자 뚜껑이 깔끔하게 열렸습니다. 여기요. 남자가 두 손으로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강민입니다. 선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윤선이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별것 아닌 인사였고 별것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55살의 윤선이에게는 그 짧은 두 마디가 오랫동안 닫아뒀던 세상 쪽으로 아주 작은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챕터 2 화요일이 기다려진다는 것. 수채화 수업 세 번째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선희가 복지관 2층 복도를 걷고 있는데 교실 문 앞에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창가 자리에 강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번 주와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그 전주도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강민은 선희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셨어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선희는 그 짧은 인사에 왜인지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물감 세트를 꺼내는 선희의 손이 아주 조금 분주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지관 건물 아래층으로 내려오는데 강민이 자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동전을 넣다가 선희를 발견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물음표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권유인지 질문인지 모를 어눌한 말투였습니다. 선희는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판기 앞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종이컵을 들었습니다. 강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래 그림 그리던 분이에요. 아니요. 어릴 때 좀 좋아했는데 그게 다예요. 강민 씨는요? 저도 아니에요. 딸이 예전에 그림 학원 다녔는데 그 시절이 갑자기 생각나서. 선희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님이 있으세요? 25살 됐어요.
둘이 살아요. 아내분은 강민이 잠시 컵을 내려다봤습니다. 10여 년 됐네요. 헤어진 지. 선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강민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자판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선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안 했어요. 부모님 두 분을 오랫동안 모셨는데 그러다 보니 그냥이요. 네. 강민이 선희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힘드셨겠다. 선희는 그 말에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옅게 웃었습니다. 안타깝다는 말도 없었고 대단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힘드셨겠다. 그 말 하나가 선희의 어디엔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화요일은 달라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함께 자판기 앞에 서게 되었고 어느 날부터는 복지관 앞 분식집에서 우동 한 그릇씩을 먹으며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강민은 젊은 시절 지하철 설비 관련 엔지니어링 회사를 차렸다가 사업이 기울면서 큰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빚을 다 갚는 데만 10년이 걸렸다고도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설비 유지보수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화려하지 않지만 밥은 먹고 산다고 강민은 그것을 부끄럽지도 자랑스럽지도 않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선희는 그 담담함이 좋았습니다. 과장도 없고 축소도 없는 말투,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 선희의 삶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분식집에서 나오며 강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세탁소 혼자 운영하시면 힘들 텐데 쉬는 날은 있어요. 일요일에는 일찍 닫아요. 그럼 다음 주 일요일에 점심이나 같이 먹읍시다. 여기 말고 제대로 된대. 선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을 강민이 눈치챘습니다.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되는데. 아니요. 선희가 짧게 잘랐습니다. 갈게요. 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웃음이었는데 선희는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에서 이상하게 자꾸 그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수채화 반에서 유난히 입이 빠른 62살의 박정자가 어느 날 선희를 화장실로 불러 세웠습니다. 박정자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선희를 돌아봤습니다. 선희 씨, 나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선희가 손을 씻으며 물었습니다. 뭐가요? 이강민 씨, 이혼남이잖아요. 딸도 있고. 근데 왜 사연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혼 사유가 뭔지도 모르고. 선희 씨 이 나이에 공연이 다치면 어떡해요? 선희는 손을 닦으며 거울 속 박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한데요, 정자 씨. 저 그냥 수업같이 듣는 사이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데 뭘. 선희는 대답하지 않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며칠 후에는 오기순이 세탁소로 찾아왔습니다. 세탁물도 없이 빈손으로 들어온 기순은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아, 그 남자 요즘 세탁소에 자주 오더라. 선희가 다리미질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세탁소에 세탁물 맡기러 오는 거잖아. 아이고, 저 동네 살지도 않는 사람이 왜 여기 세탁소를 와. 가까운가 보지. 선희야. 기순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이 들어서 새 출발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 너 이제 상처받으면 안 돼.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좀 숨 돌리려는 거잖아. 왜 거기다 또 짐을 얹으려고 해. 선희는 다리미를 세워두고 기순을 봤습니다. 기순아, 나는 지금 짐 얹으려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 그냥 화요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야. 기순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선희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지는 날이 없었는데 이번 주는 화요일이 기다려진다는 것. 그게 선희에게는 굉장히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그 주말에는 오빠 윤재민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재민은 선희보다 6살 위였고 경기도 의정부에서 저와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고깃집 자리에 앉자마자 소주잔을 채우며 먼저 꺼냈습니다. 야, 기순이한테 들었다. 남자가 생겼다며. 선희가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 입은 왜 저래? 아니, 내가 걱정돼서 그러지. 이혼남이라며. 딸도 있고. 그게 왜? 재민이 소주를 한 잔 마시고 잔을 탁 내려놨습니다. 선희야,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집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이제 좀 모아둔 것도 있잖아. 근데 그거 노리는 거 아니냐고. 이 나이에 처음 생긴 남자라고 눈 뒤집히면 어떡해. 선희는 고기 집게를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민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야, 왜 울어? 나 뭐 잘못된 말 했어. 선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나 평생 나를 위해서 뭔가 한 게 있어. 한 번이라도. 재민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 30살부터 아버지 병원비 냈잖아. 오빠가 장가갈 때도 조카들 태어날 때도 나는 세탁소 셔터 내리고 엄마 약 챙겼잖아. 그 25년 동안 나를 위해서 뭔가 선택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화요일이 기다려진다는데 그게 돈 때문이래. 재민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소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가 내려놓았다가 했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고 고기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불을 켜지 않고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과의 만남을 끊어야 하는지 계속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말이 귀에 맴돌았고 기순의 말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강민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밥은 먹었습니까? 선희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밥은 먹었느냐는 말 한마디, 안부도 위로도 아닌 그 짧은 말이 선희의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선희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쥔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챕터 3 세탁소 앞에 선 여자.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지 넉 달이 지난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채화 기초반 마지막 수업이 끝난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빠져나가고 강민과 선희만 남아 각자의 물감 세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이 스케치북을 접으며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선희 씨, 잠깐 올라갈 데가 있는데 같이 가도 될까요? 선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요? 옥상 계단에 작은 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노을이 좋더라고. 선희는 잠시 강민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얼굴이었는데 어딘가 단단히 마음먹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갈게요. 복지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서자 서울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강민은 난간에 두 손을 올려놓고 하늘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선희는 그 옆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강민이 난간에서 손을 내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선희 씨, 네. 나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선희는 고개를 돌려 강민을 봤습니다. 강민은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딸도 있고 한 번 실패한 사람이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강민이 그제야 선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 선희 씨한테 마음이 생겼어요. 이 나이에 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나도 당황스러운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두렵기도 해요. 선희는 강민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두려워요. 강민이 잠시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괜찮으면, 강민 씨, 나 한 번도 이런 적 없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말 해준 적도 없고, 내가 누군가한테 마음이 생긴다는 게 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선희가 시선을 다시 노을 쪽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강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노을이 다 지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지 않아 세상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선희가 세탁소 안에서 수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유리문 밖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선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세련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차분하게 정돈된 얼굴. 나이는 선희보다 2살 아래로 보였습니다. 여자는 선희를 위아래로 한번 훑고 나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선희 씨 맞죠? 선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누군지는 짐작이 가실 것 같아서. 선희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짐작이 갔습니다. 차명희 씨.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선희는 문을 열어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명희가 뒤따라 들어와 의자에 앉지도 않고 섰습니다. 명희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강민 씨한테서 선희 씨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수아한테 들었어요. 아이가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선희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수아가 12살 때 저희가 이혼했어요. 그때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버지 손에 컸는데 아버지가 유일한 세상인데 지금 그 아이가 또 무너지고 있어요. 명희가 선희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선희 씨, 저는 강민 씨를 욕할 생각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민 씨는 선희 씨가 감당하기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사업 망하고 나서 가족한테도 닫혀있던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그랬고, 그 사람이 달라졌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아요. 선희는 명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지만 표정을 움직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명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아가 심리 상담을 받을 정도예요. 선희 씨가 현명한 분이시라면 아시겠죠. 명희는 인사도 없이 세탁소를 나갔습니다. 선희는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세탁소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명희가 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명희의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보다 더 깊은 곳에서 다른 것이 올라왔습니다. 55살에 처음으로 생긴 이 감정이, 평생 포기하며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손에 쥔 이것이 또 상처로 끝날 수 있다는 공포. 그 공포가 명희의 말보다 더 크게 선희를 흔들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수아는 명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자취방은 마포구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수아는 침대 위에 무릎을 세우고 앉아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직접 갔어. 명희가 전화기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응, 갔다 왔어. 뭐라고 했어? 해야 할 말은 했어. 수아야, 걱정하지 마. 수아는 전화를 끊고 나서 무릎 위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수아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스스로도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윤선이라는 여자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업에서 아버지와 어울린다는 것을 들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아버지가 그나마 밥은 잘 먹고 다니는구나 였습니다. 그런데 재혼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12살 때 엄마가 짐을 싸서 나가던 날 아버지가 현관 앞에 한참 동안 서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등이 너무 작아 보여서 수아가 울었습니다. 그 장면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 수아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막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강민은 그날 저녁 선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넣었습니다.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강민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의 방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수아도 일주일째 밥을 거의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딸의 방문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수아야, 밥 먹어야지. 안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수아야, 됐어. 단 2글자였습니다. 강민은 문에 이마를 대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선희는 일주일 동안 강민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탁소 셔터를 내리고 밥을 짓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강민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옥상 계단에서 보던 노을, 두렵기도 하다고 말하던 강민의 목소리, 도망가고 싶지 않다고 했던 자신의 말. 선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그 말 끝을 잊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도 그 문장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 나이에 왜 이래? 이 나이에 왜 이것도 못해? 둘 다였습니다. 여러분, 55살의 선희가 처음으로 손에 쥔 감정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 앞에 섰을 때 세상은 왜 이렇게 가만두지 않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응원하면서 함께 가주세요. 챕터 4나는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선희가 연락을 끊은 지 열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탁소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와 함께 선희가 밖으로 나오다가 멈췄습니다. 셔터 바로 앞에 강민이 서 있었습니다.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였습니다. 들고 온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선희는 강민을 바라봤습니다. 강민도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느 쪽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담을 넘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지나간 뒤에야 강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열흘 됐어요.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희가 왔다 간 거 알아요. 수아한테 들었어요. 강민이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팔짱을 끼지도 않고 그냥 옆에 늘어뜨렸습니다. 명희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선희 씨한테 해명하러 온 게 아니에요. 선희가 강민의 눈을 봤습니다. 그럼 뭐하러 왔어요? 기다리러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선희는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강민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관계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선희 씨가 두려워하는 거 알아요. 딸 문제도 있고 명희 말도 있고 근데 그걸 선희 씨 혼자 감당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함께 감당하고 싶어요. 선희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입안을 깨물었습니다. 강민 씨, 네. 나는 무서워요. 결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선희가 말을 멈췄다가 다시 꺼냈습니다. 내가 평생 처음으로 선택하는 건데 이게 틀리면 어떡하나 싶어요. 그리고 또요. 선희가 강민을 봤습니다.
내가 행복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진짜로. 강민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골목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선희를 봤습니다. 나도 무서워요. 선희가 눈을 들었습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것도 가족을 잃는 실패를. 다시 누군가한테 마음을 주는 게 무서워요. 또 잃을까봐. 그런데 있잖아요, 선희 씨. 강민이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완벽한 준비를 해서 시작하는 게 결혼이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무섭더라도 같이 무서워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선희는 눈물을 참으려다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눈 사이로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강민은 손을 내밀거나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선희가 눈을 뜨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들어와요. 아침 먹었어요. 강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먹었는데 괜찮아요. 들어오라고요. 선희가 먼저 세탁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민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선희는 세탁소 셔터를 내리고 강민과 마주 앉아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속을 꺼내 놓았습니다. 있잖아요, 강민 씨. 나 사실 어머니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요. 어떤 말이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너한테 아무것도 못 해줬다고. 나는 괜찮다고 했는데 그게 완전한 진심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강민이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후회해요. 선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아니에요. 그냥 그 세월이 너무 길었다는 거요. 25년이요. 그 세월 동안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나 스스로한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뭘 원하는지 알면서도 내가 그걸 원해도 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강민은 잠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선희 씨, 행복해도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격증 같은 게 아니잖아요. 선희가 작게 웃었습니다. 웃다가 또 눈물이 났습니다. 알아요. 근데 몸이 안 믿어져요. 몸이 믿어질 때까지 내가 곁에 있을게요. 선희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결심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거창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세탁소 옆 골목 안떡볶이 집이었습니다. 좁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어묵 국물을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강민이 어묵 꼬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우리 결혼합시다. 선희는 국물을 마시다가 컵을 내려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이 선희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 강민 앞에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그날 밤 수아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였습니다. 수아는 무릎 위에 쿠션을 안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이 말했습니다. 수아야, 선희 씨랑 결혼하려고 해.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쿠션을 안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빠 말 듣고 있어. 듣고 있어. 내 마음 알아. 근데 아빠도 솔직하게 말할게. 아빠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해. 아빠로서만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너한테도 더 솔직한 아빠 모습인 것 같아. 수아가 쿠션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지금이 아니면 언제야? 나 준비 안 됐어. 강민이 수아를 봤습니다. 수아야, 그 여자가 나쁜 사람이어서 싫은 거야.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잖아.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잖아.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또 상처받을까봐 무서운 거야. 내가. 강민은 수아의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강민은 수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수아야. 왜? 고마워. 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걱정해줘서. 근데 아빠는 괜찮을 것 같아. 이번엔. 수아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쿠션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강민은 딸의 등에 손을 얹지 못하고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수아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강민이 방문을 두드렸을 때는 이미 나간 뒤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짧은 메모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 좀 생각할 시간 필요해. 강민은 그 메모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명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 씨, 저예요. 선희는 다리미를 세워두었습니다. 수아가 며칠째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아이가 그렇게 무너지는 거 선희 씨도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희 씨, 진짜로 강민 씨를 사랑한다면 포기하는 것도 사랑 아닌가요? 그 집 딸이 살아야 강민 씨도 살아요. 선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탁소 안이 조용했습니다. 선희는 다리미를 다시 들지 못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명희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포기하는 것도 사랑 아닌가요? 선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포기하며 살아온 사람한테 또 포기하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동시에 수아가 밥을 못 먹고 있다는 말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선희는 강민에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강민 씨,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울렸습니다. 보내고 싶지 않은 문자를 보낸 사람의 가슴이 그렇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세탁소 셔터를 내리려는데 골목 어귀에 강민이 서 있었습니다. 선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강민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선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선희 씨, 강민 씨, 나는. 잠깐만요. 강민이 선희의 말을 막았습니다. 나는 선희 씨를 선택했어요. 딸과의 관계를 걸고서라도. 선희가 눈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는 거 알아요. 딸을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딸 설득하는 것도 내가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이유로 선희 씨를 보낼 수는 없어요. 강민이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선희 씨가 다시 생각해보자고 문자 보냈을 때 나는 여기 오기로 했어요. 포기하지 않으려고. 선희는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딸이 상처받으면 나는 그 상처는 내가 치료할 거예요. 아빠로서. 선희 씨가 짊어질 몫이 아니에요. 선희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희 씨, 우리 그냥 삽시다. 챕터 5 처음으로 내 사람. 혼인신고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희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보다 1시간이나 일찍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자리를 잡은 눈과 세월이 내려앉은 이마. 선희는 그 얼굴을 오늘따라 오래 바라봤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연분홍빛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첫 수업날 아침 꺼냈다가 2번이나 내려놓았던 그것이었습니다. 선희는 이번에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입술에 발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구청 민원실은 오전부터 사람이 많았습니다. 선희와 강민은 번호표를 뽑고 대기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증인으로 온 오기순이 선희 옆에 앉아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강민의 오랜 동업자 최병수는 강민 옆에 앉아 넥타이를 고쳐매며 말했습니다. 강민아, 나 이거 언제 풀어도 돼? 강민이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넥타이 매는 게 언제였는지 몰라. 나도 몰라. 두 사람이 나직이 웃었습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선희와 강민이 함께 창구 앞에 섰습니다. 강민이 미리 작성해온 혼인신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서명해 주세요. 강민이 먼저 서명했습니다. 선희가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분명히 떨렸습니다. 선희가 펜을 잡은 손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려는 순간 강민의 손이 선희의 손 위에 살며시 얹혔습니다. 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얹혔습니다. 선희는 숨을 한번 고르고 서명했습니다. 또렷하게.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접수됐습니다. 처리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반영되어 축하드립니다. 오기순이 뒤에서 코를 훌쩍였습니다. 최병수가 눈치채고 옆을 봤습니다. 왜 울어요? 안 울어요. 먼지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민원실을 나오며 강민이 선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고프죠? 선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은 북악산 자락 아래 작은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오기순이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습니다. 반찬이 12가지나 나왔습니다. 최병수가 막걸리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강민아,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한다. 강민이 잔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오기순이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야, 너 오늘 진짜 예쁘다. 선희가 웃었습니다. 에이, 아니야, 진짜야. 립스틱 바른 거 처음 봤어, 나. 몇 년 만이야. 선희는 웃음이 나오다가 눈물이 날 것 같아 얼른 막걸리 잔을 들었습니다. 그냥 마시자.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는 길에 오기순이 선희를 꼭 안았습니다. 귓가에 대고 말했습니다. 야, 이제 행복해라. 알았지. 눈치 보지 말고. 선희는 오기순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는 그 주 토요일에 했습니다. 선희의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어머니 밥그릇, 아버지가 쓰던 오래된 시계, 책 몇 권, 그리고 숙제와 물감 세트, 박스 5개였습니다. 선희는 마지막으로 빌라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자물쇠에 꽂고 잠갔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이 집에서 25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병원을 다녀와 이 문을 열었고 어머니 약을 사들고 이 문을 열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불을 끄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그 모든 밤이 이 문 안에 있었습니다. 선희는 열쇠를 핸드백에 넣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강민의 집은 은평구에서 멀지 않은 서대문구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박스를 들고 들어서는 선희에게 강민이 말했습니다. 좁아요. 선희가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넓으면 청소가 힘들어요. 강민이 웃었습니다. 선희는 짐을 풀면서 수아의 방문이 잠겨 있는 것을 봤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선희는 그 문을 지나쳐 부엌으로 갔습니다. 강민이 수아의 방문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 등을 선희가 봤습니다.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싱크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냄비가 어디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내일 아침 밥은 선희가 짓겠다고 어젯밤에 강민에게 말해두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한 지붕 아래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두 사람의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강민은 커피를 반드시 뜨겁게 마셔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지근하면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그것을 사흘 만에 알았습니다. 선희는 아침에 라디오를 켜두지 않으면 밥을 잘 못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래된 버릇이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밥상을 차리던 시절부터였습니다. 강민은 그것을 닷새 만에 알고 다음 날부터 선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라디오를 켜두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들이 하나씩 생겨났습니다. 결혼하고 3주가 지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민이 문을 열자 오기순이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나야. 집들이 선물. 기순이 안으로 들어오다가 부엌에서 나오는 선희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선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강민이 뒤에서 따라 나왔습니다. 기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 선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너 진짜 사람 같다. 선희의 웃음이 굳었습니다. 그 말이 어딘가에 정확하게 박혔습니다. 진짜 사람 같다. 25년 동안 선희는 사람처럼 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도구처럼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묻지 않고 기다려지는 것을 만들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치마를 두르고 강민의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기수는 눈치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강민 씨, 이 친구 잘 부탁해요. 이 친구 평생 자기 밥 먼저 차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강민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선희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기순아, 들어와서 앉아. 차줄게. 기순이 돌아간 그날 밤이었습니다. 선희는 욕실 불을 켜고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세수를 하려다가 손을 멈추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람 같다는 말이 계속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55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내 사람이 생겼다는 것, 내 밥상이 생겼다는 것, 내 아침이 생겼다는 것, 그것이 기쁜 것인지 그 기쁨 안에 25년의 무게가 같이 들어 있어서 슬픈 것인지 선희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인 것 같았습니다. 욕실 문 밖에서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이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선희는 알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선희는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욕실 문을 열고 나오자 강민이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국화차였습니다. 선희가 잔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네. 창피한 거 없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국화차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강민이 말했습니다. 나도 있어요. 선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때요. 수아가 12살이던 해에 명의가 나갔는데
그날 밤 수아를 재우고 나서 혼자 베란다에 나가 있었어요. 1시간 넘게. 무슨 생각했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버텼어요. 생각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 선희는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랬군요. 선희 씨는요? 제일 힘들었던 때. 선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49제 끝나고 혼자 그 집에 남았을 때요. 사람들 다 가고 나서 어머니 밥그릇을 들고 있는데 그 밥그릇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평생 그 밥그릇 무겁게 챙겼는데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가볍고 그 가벼움이 왜 그렇게 슬프던지. 강민이 선희 쪽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국화차가 다 식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민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수아에게 짧은 문자를 넣었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잘 있냐고.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강민 앞에서 수아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결혼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선희는 강민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수아의 번호를 찾아 문자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썼습니다. 무리하게 연락하는 것 죄송해요.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잘 지내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내고 나서 휴대폰을 엎어뒀습니다. 답이 올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내고 싶었습니다. 수아에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날 아침 선희는 확인하지 않으려다가 결국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읽은 표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읽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선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강민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선희는 그 노래를 들으며 두부를 썰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부엌 바닥까지 들어왔습니다. 55살의 가을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챕터 6 새벽 5시. 두 번째 문자를 보낸 지 사흘 후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선희는 자다가 눈을 떴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민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희가 몸을 일으켜 강민 쪽을 봤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화장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선희는 다시 누우려다가 멈췄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선희가 일어나 화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강민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민 씨, 자고 있어요.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희가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이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입술이 한쪽으로 조금 틀어져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숨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강민 씨. 무릎을 꿇고 강민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강민 씨, 강민 씨. 선희는 손을 떨면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119를 눌렀습니다. 여기 서대문구 북가자동인데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침착하게 유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는 그 말을 따라가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강민 씨, 나 여기 있어요. 눈 떠요. 눈꺼풀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눈 떠요. 선희는 강민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바닥으로 비볐습니다. 따뜻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것만은 할 수 있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10여 분이 걸렸습니다. 그 10여 분이 선희에게는 생애 가장 길고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오면서 선희에게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선희는 물러서면서도 강민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손 놔주셔야 해요. 선희가 그제야 손을 놓았습니다. 놓는 순간 그 손이 공중에 남겨진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밝고 시끄러웠습니다. 그 밝음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순간에 왜 이렇게 화난지 선희는 멍하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 의사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남편이에요. 선희가 처음으로 그 말을 밖으로 꺼냈습니다. 남편. 그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입에서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 안에 출혈이 생긴 거예요. 수술을 해야 합니다. 빨리 들어가야 해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위험한 건가요? 의사가 잠깐 선희를 봤습니다. 수술 잘 되면 회복할 수 있어요. 지금 최대한 빨리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수술하세요. 바로 해주세요. 의사가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선희는 동의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펜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들어 수술실 방향을 봤습니다. 강민이 이동 침대에 실려 수술실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선희는 펜을 잡은 채 강민에게 걸어갔습니다. 이동 침대 옆에 서서 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민 씨, 나 여기 있어요. 기다릴 거예요. 강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것을 착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름 세 글자를 또렷하게 썼습니다. 이 서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희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의 가족이라는 것, 이 사람 곁에 있겠다는 것.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선희는 수술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수아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선희는 수아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2번, 3번. 수아가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잠에서 막 깬 목소리였습니다. 선희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수아 씨, 선희예요. 아버지가 지금 수술실로 들어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디요? 서대문 성지병원이에요. 수아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희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복도 끝을 닦으며 지나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복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불빛 아래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기순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민의 직원들한테도 연락해야 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4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들려왔습니다. 선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아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반쯤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코트를 걸치긴 했지만 단추를 채우지 못한 채였습니다. 뛰어오다가 선의를 발견하고 걸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선의가 일어서려 하자 수아가 먼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선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술 들어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잘 될 거라고 했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꽉 다문 채였습니다. 선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판기로 걸어가 따뜻한 캔 음료 2개를 샀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를 수아 옆에 내려놨습니다. 수아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받지도 않았고 치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놔뒀습니다. 선의는 다시 자리에 앉아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수아도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다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그러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굳어 있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3시간이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수아의 어깨가 작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어깨가 떨렸습니다. 선의는 수아 쪽을 봤습니다. 수아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눈물이 수아의 손등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든 채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선의한테 하는 말인지 혼잣말인지 모를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괜찮겠죠? 선의는 잠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수아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수아의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선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어깨 위에 수아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의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린 것은 수술이 시작된 지 5시간이 넘어서였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수아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선의도 일어섰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 고비는 넘겼어요. 수아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선의는 수아 옆에 함께 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선의는 수아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위아래로 천천히 멈추지 않고 수아는 선의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선의도 눈물이 났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나란히 앉은 두 여자. 한 사람은 남편이 걱정되어 울고 있었고 한 사람은 아버지가 걱정되어 울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을 걱정하며 우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날 새벽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놓인 달이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선의와 수아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미워하고 막으려 했던 마음과 미움을 받으면서도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챕터 7 같은 식탁.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의는 병원 원무과 창구 앞에 앉아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입원 관련 서류, 보험 청구 서류, 향후 치료 일정표. 직원이 설명하는 내용을 선의는 작은 메모지에 한 글자씩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원무과를 나온 선희는 복도에 서서 강민의 업체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강민 씨 아내인데요. 당분간 제가 연락 창구가 될 거예요. 급한 건 저한테 먼저 연락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재활치료 담당 부서로 걸어갔습니다. 재활 일정을 조율하고 담당 치료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집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물었습니다. 선희는 그날 하루 종일 울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무너지면 줄이 흐트러졌습니다. 강민이 처음으로 눈을 뜬 것은 수술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선희가 병실 의자에 앉아 메모지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선희,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선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민의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지만 선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강민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강민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 선희가 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하지 말아요. 놀랐지. 놀랐어요. 많이. 강민이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수아는 어젯밤에 있다가 출근했어요. 저녁에 온대요. 강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선희는 강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꼭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되면서 선희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미음을 쑤었습니다. 강민이 삼키기 좋도록 농도를 맞추는 데만 사흘이 걸렸습니다. 너무 묽으면 사례가 들렸고 너무 되면 목에 걸렸습니다. 선희는 그것을 반복해서 조절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가서 미음을 먹이고 재활치료실로 이동하는 강민을 부축했습니다. 치료사가 오른손 운동을 시키면 선희는 옆에서 강민의 왼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병실로 돌아와 강민이 쉬는 동안 세탁소에 잠깐 들렀다가 저녁 반찬을 만들어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민은 그런 선희를 바라보다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선희 씨, 나 때문에 세탁소 못 챙기는 거잖아요. 선희가 반찬통을 열며 말했습니다. 세탁소 잠깐 닫아도 돼요. 그래도 강민 씨, 선희가 강민을 봤습니다. 나 이거 힘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평생 남이 시켜서 어쩔 수 없어서 챙긴 거랑 달라요. 지금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강민은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선희 씨한테 빚지는 것 같아서. 선희가 숟가락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밥이나 먹어요. 강민이 선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숟가락을 받았습니다. 재활치료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선희가 병원 복도를 걷고 있는데 병실 쪽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선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병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명희가 강민의 침대 옆에 서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다쳐서 놀랐어요. 수아한테 연락받고 강민이 말했습니다. 와줬군요. 수아가 걱정되기도 했고 복도에서 선희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그때 병실 안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명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아야. 퇴근했어. 수아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가. 명희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왜 나 강민 씨 얼굴이나 보고. 아빠 피곤해. 그리고 엄마. 수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선희 씨한테 예전에 가서 상처 줬잖아.
그 사람은 그것도 내색 안 하고 지금 아빠 곁에 있어. 엄마가 여기 있으면 그분이 불편해. 명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빠 많이 나으면 그때 와. 복도에서 선희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수아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막으려 했던 아이가, 아버지의 재혼에 밥을 굶었던 아이가, 선희는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명희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선희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명희가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잘 부탁해요.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선희는 명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들어서자 수아가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수아가 일어났습니다. 선희 씨, 저녁 드셨어요? 선희가 멈칫했습니다. 수아가 먼저 선희에게 저녁을 물어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아직요. 저도 아직인데 같이 먹을까요? 지하 식당. 강민이 침대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병원 지하 식당은 저녁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선희와 수아는 식판을 들고 마주 앉았습니다. 어묵조림, 시금치나물, 된장찌개.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수아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선희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참 먹다가 수아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선희가 수아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선희 씨 만난 다음부터 달라졌어요. 밥을 잘 먹더라고요. 예전에는 밥을 자기가 차려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대충. 근데 어느 날부터 밥을 잘 먹고 다닌다는 게 느껴졌어요.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게 선희 씨 때문인 거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는 것 같아서. 수아가 식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해 보였어요. 선희 씨 만난 다음부터. 선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 씨. 네. 나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수아 씨 허락 없이는 진짜 행복하기 어려웠어요. 강민 씨 옆에 있으면서도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항상 그게 걸렸어요. 수아가 선희를 봤습니다. 그랬어요. 응. 지금도 솔직히 무서워요. 내가 수아 씨한테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수아는 한동안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시선을 식판으로 내렸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아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은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선희는 그 말에 무언가가 목 안에서 뭉클하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삼켰습니다. 그래요. 오늘 같이 먹자. 두 사람은 식판을 다 비웠습니다. 재활이 3주째로 접어든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강민의 오른손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치료사가 손가락 운동을 시키는데 강민이 처음으로 5손가락을 천천히 쥐었다 폈습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치료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이 속도면 퇴원 후에도 충분히 회복돼요. 강민이 치료사를 보며 서툴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음이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돌려 강민을 봤습니다. 강민이 선희를 봤습니다. 선희가 웃었습니다. 강민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가 병실로 왔습니다. 셋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강민이 오른손을 조금씩 움직여 왼쪽에 있는 선희의 손을 더듬었습니다. 손가락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수아의 손도 더듬었습니다. 강민이 두 사람의 손을 각각 잡으려 했습니다. 완전히 쥐지는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걸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민의 눈도 촉촉해졌습니다.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한 공간에서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재활병원으로 이송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민이 이동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는 것을 선희가 부축했습니다. 수아가 반대편에서 강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둘이서 함께 강민을 앉혔습니다. 강민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무겁지 않아. 수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빠 살 빠졌어. 강민이 웃었습니다. 선희도 웃었습니다. 셋이서 웃는 소리가 병실 안에 퍼졌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병원 입구에 이르렀을 때 명희가 서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명희를 발견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걸어가서 명희 앞에 섰습니다. 엄마 왔어. 명희가 수아를 봤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들어가지는 않을게. 수아가 명희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잘 지내. 나중에 연락할게.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수아가 돌아왔습니다. 선희 옆에 섰습니다. 강민의 휠체어를 선희가 밀었습니다. 수아가 옆에서 걸었습니다. 셋이서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챕터 8 늦게 시작한 사람의 봄. 재활 치료를 마치고 강민이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선희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갈치를 구웠습니다. 강민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강민이 제일 먹고 싶다고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섰습니다. 재활병원에서 나와 처음으로 자기 집 문턱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강민은 현관에 서서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그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오는 선희. 강민이 말했습니다. 다 왔다. 발음이 또렷했습니다. 재활치료 이후 가장 또렷한 발음이었습니다. 선희는 현관 앞에 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얼른 닦았습니다. 강민이 보면 걱정할까봐. 강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봤어요. 선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밥 다 됐어요. 강민이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선희가 옆에서 팔을 내밀었습니다. 강민이 선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부엌에서 미역국 냄새가 났습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환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가 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나자 선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아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선희가 물었습니다. 무슨 날이에요? 수아가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빠 퇴원 기념이요. 강민이 거실 소파에서 말했습니다. 수아야, 그런 거 안 사도 되는데. 됐어. 아빠는 가만히 있어. 수아가 케이크 상자를 식탁에 올려뒀습니다. 선희가 접시를 꺼냈습니다. 수아가 그 옆에 서서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셋이서 식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민이 가운데, 선희와 수아가 양옆이었습니다. 수아가 갈치조림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잠시 씹다가 선희를 봤습니다. 선희 씨 갈치조림, 아빠 좋아하는 맛이에요. 선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선희가 웃었습니다.
재활병원에서 맨날 갈치 먹고 싶다고 했어요. 강민이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자주 했나? 수아가 웃었습니다. 아빠 거의 매일 했어. 강민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셋이서 웃는 소리가 식탁 위로 퍼졌습니다. 선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꼭 삼켰습니다. 이런 식탁이 자신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55살이 되기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민이 집으로 돌아온 뒤로 선희의 하루는 천천히 정리되어 갔습니다. 강민은 재활 이후에도 집에서 꾸준히 운동을 해야 했습니다. 선희는 매일 아침 강민의 손 운동을 도왔습니다. 강민이 오른손으로 젓가락을 쥐는 연습을 할 때 선희는 맞은편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잘 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안 되면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답답하지 않아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내가 이러고 있는 거. 선희가 젓가락을 집어들어 강민의 손에 다시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한 번 더 해봐요. 강민이 선희를 봤습니다. 선희 씨, 네. 나는 선희 씨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의지하고. 선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민 씨, 나한테 기대는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내가 원해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나한테 짐이 아니에요. 강민이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어머니, 아버지 기대시는 거 받아왔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서 받은 거잖아요. 지금 이건 내가 선택해서 받는 거예요. 달라요. 강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젓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선희가 지켜봤습니다. 강민의 오른손이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래도 쥐었습니다. 선희가 말했습니다. 잘하네요. 강민이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선희 씨 보기 좋으라고. 선희가 웃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선희의 56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선희는 자신의 생일을 크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을 모시던 시절에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올해도 그냥 지나가겠거니 했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선희가 눈을 떴을 때 강민이 침대 옆에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선희가 일어나 나가보니 강민이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식탁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선희가 멈췄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민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일어났어요. 좀 더 자지. 어디서 났어요? 수아가 어제 퇴근하면서 갖다 놨어요. 선희는 식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케이크 위에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늦게 시작했지만 제일 잘 시작한 분께. 선희는 그 글씨를 한자 한자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수아가 썼어요. 강민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래요. 선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늦게 시작했지만 제일 잘 시작한 분. 그게 자신이었습니다. 55살에 처음으로 결혼한 윤선이. 평생 포기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한 번 포기하지 않은 윤선이.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강민이 성냥을 꺼냈습니다. 초에 불을 붙이려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선희가 성냥을 받아들었습니다. 내가 할게요.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강민이 말했습니다. 소원 빌어요. 선희는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소원. 살면서 소원을 빈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을 오래 잊고 살았습니다. 선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빌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리고 촛불을 불었습니다. 불꽃이 꺼졌습니다. 연기가 가늘게 올라갔습니다. 강민이 물었습니다. 뭐 빌었어요? 선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비밀이에요. 강민이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가 왔습니다. 선희가 문을 열자 수아가 선희를 봤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선희 씨. 선희는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멋쩍은 듯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봐요? 선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수아 씨. 케이크 글씨 별로였으면 말해요. 내가 직접 썼더니 별로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민이 거실에서 수아를 봤습니다. 왔어. 응. 아빠, 오늘 운동했어. 했지. 젓가락은. 강민이 식탁 위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른손으로.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수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 강민이 웃었습니다. 됐지. 수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는 얼굴이었습니다. 잘했어, 아빠. 선희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오빠 윤재민이 처음으로 강민을 만나러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선희가 고깃집을 예약했습니다. 넷이서 앉았습니다. 재민과 강민, 선희와 수아. 재민은 처음에 말이 없었습니다. 소주잔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강민을 슬쩍슬쩍 봤습니다. 선희가 재민 쪽을 봤습니다. 오빠 왜 그렇게 봐? 재민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니 뭐. 수아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많이 드세요. 재민이 수아를 봤습니다. 그래. 수아 씨도. 어색한 시간이 지나면서 술이 한 잔씩 돌았습니다. 재민이 강민을 향해 잔을 들었습니다. 강민 씨, 내 동생 잘 부탁해요. 강민이 잔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재민이 잔을 비우고 내려놓으며 선희를 봤습니다. 한참 봤습니다. 선희가 말했습니다. 왜? 재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희야. 응? 너 이 나이에 이렇게 빛나는 얼굴 하고 있는 거 처음 봤다. 선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민이 소주잔을 다시 채우며 눈을 비볐습니다. 야, 고기 타겠다. 뒤집어. 선희는 집게를 들었습니다.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기름이 튀었습니다. 눈물이 고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흘렀습니다. 재민이 못 본 척했습니다. 강민도 못 본 척했습니다. 수아만 선희를 봤습니다. 수아가 조용히 냅킨을 선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선희가 냅킨을 받아 눈가를 닦았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어느 밤이었습니다. 선희와 강민은 불을 끄고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방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가 천장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나 결혼 안 하고 살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강민이 어둠 속에서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선희가 강민 쪽을 돌아봤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민 씨. 네. 우리 오래 살자. 강민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선희의 손을 찾아 잡았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55살에 시작한 결혼이었습니다. 늦었다고 했습니다.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상처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알았습니다. 늦게 시작한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맞는 때가 있다는 것을, 선희에게 맞는 때가 55살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오래 기다린 봄은 더 따뜻한 법이었습니다. 윤선희의 봄이 그랬습니다. 늦게 왔지만 그래서 더 단단하고 그래서 더 따뜻한 봄이었습니다. 강민의 손이 선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선희는 그 온기를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56살의 겨울밤에 처음으로 생긴 네 사람의 온기를 손에 쥔 채로 윤선희님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용기가 결국 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봄도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오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인생 여행은 쭉 계속됩니다. 이상 오늘의 인생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을 힘차게 응원합니다.